네, 시청자 여러분, 날선 토크 3시의 썰전 라이브입니다. 어제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호수 검찰총장을 만나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해서 개혁은 국민의 입장에서 돼야 한다. 입법도 그래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입법도 그래야 된다. 민주당에게 속도 조절을 주문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원론적인 얘기일까요? 해석이 분분한데 짚어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의대 편입학 논란 때문에 다른 후보자의 의혹들이 좀 관심을 못 받았습니다. 어떤 의혹들이 있는지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은 박원석 전 국회의원,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성대 기자, 오늘 뉴스 썰기는 어떤 뉴스 썰어봅니까? 네, 오늘 새로운 사실이 하나 확인이 됐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하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알려진 것과 달리 친구가 아니다. 40년 지기가 아니다. 저도 40년 지기로 소개했는데 아니었습니까? 예, 그동안 오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자세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썰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썰전 라이브 인터뷰는요. 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출연합니다. 그동안 당내 반발에도 출마 의지를 굳혀왔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썰전 라이브 인터뷰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3시에 만납시다. 3시엔 놓아줘. 평일 오후 3시엔 썰전 라이브. 네, 날선 토크 3시의 썰전 라이브. 오늘 패널은 박원석 전 국회의원 그리고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즘 뭐 이슈가 좀 반복되는 느낌인데 검수완박이 계속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들이 있는데 오늘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네, 첫 주제는 문 대통령의 검수완박 물음표. 자, 검수완박을 문 대통령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부분인데요. 어제 오후에 70분 정도 김호수 검찰총장을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입장도 들었고 또 검찰의 자정 노력도 주문했는데 눈길을 끄는 발언은 이 부분입니다. 일단 검찰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김호수 총장에게 주문을 했고 이어서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입법도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입법도 그래야 된다. 이게 지금 민주당에게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원론적인 얘기인지 이 부분인데요. 일단 김호수 총장 얘기와 윤호중 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의 해석은 약간 달랐습니다. 이 해석을 듣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님께서 70분 동안 시간을 할애해서 검찰의 의견을 경청해 주신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말씀처럼 검찰의 의견을 질서 있게 표명하고 또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 구성원을 대표하여 제가 국회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도 검찰과 경찰 사이에 권한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느냐 이 기준으로 검찰 개혁을 해달라라는 주문을 하신 거죠. 시기 조정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말, 시기 조정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즉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주문한 건 아니다라고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해석을 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박원석 의원님은. 근데 저 두 얘기가 사실은 다 맞을 수 있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본인의 심중이 드러나게 메시지를 명료하게 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실은 김호수 총장이 그 사표를 던졌을 때 그 사표를 수리하기도 반려하기도 이게 간단치 않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호수 총장을 불러서 한 번 거절했던 독대를 하면서 사표를 반려한 것은 임기 말에 이제 불과 20일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어떤 대결이나 충돌보다는 안정을 택하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저는 임기 20일 남긴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확고한 검찰 개혁론자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래서 현 정부 출범할 때 권력기관 개혁을 현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표방을 했고
그중에도 검찰개혁이 핵심이고 1단계 검찰개혁을 진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제 검찰에게 강력한 자정을 주문한 것도 그런 본인이 갖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이제 소신과 철학에서 나온 얘기인 거고, 다만 이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지금 검수완박 법안이라는 게 이게 법률적으로도 조금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고 대안도 구체성이 떨어지고 또 국민적 공감대랄까, 예. 정치권의 합의랄까 이런 것들이 좀 불충분하다 보니까 우회적으로 그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봐요. 검찰의 자정을 얘기했다. 자정 노력을. 자정은 스스로 정화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검수완박 법이 아니라 일단 너희들이 검찰이 좀 더 개혁을 해서 잘 해봐. 이렇게 해석될 소지도 있어요. 이게 무책임한 말 아닙니까? 5년 동안 뭐 했습니까? 검찰 개혁 하신다고 하면서 지금 임기 말에 와가지고 너희들 뭐 잘하는 것 같기도 한데 잘못하는 것도 많고 너희들 내가 믿지만 못 믿을 부분도 많고 이게 대통령으로 할 소리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은 좀 더 분명하게 목소리를 냈어야 된다. 명쾌하게 그런 의미인가요? 그것도 그렇고요. 5년 동안 검찰 개혁이 결국엔 실패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라는 자기 고백을 하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석 의원님께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검찰 개혁론자라고 하셨는데 검찰 개혁론자라면 추미애, 조국, 박범계 이런 논란이 많은 분들을 법무부 장관 내세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시기 조정 문제라고는 얘기를 안 했지만 결국엔 청와대랑도 당이 소통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원만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잘 나누고 있지 못하다라는 반증으로 보이고요. 저는 분명히 대통령께서 어제 김호수 총장에게 국회 가서 잘 설명해 드려라라고 했잖아요. 그 이전에 계속 검찰에서는 자신들의 의견을 내세우면서 국회 설명을 잘 해왔어요. 근데 민주당은 이걸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예. 법원행정처에서 이 법안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저희들은 반대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김용민 의원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국회가 우습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할 말입니까 이게 국회의원이?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아직도 좀 정신을 못 차렸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검수완박 법안이 완결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쨌든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이런 큰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적 공감대나 정치권의 합의 중요해요. 그런 걸 무시하고 무조건 이제 뭐 시기를 정해놓고 그때까지 하겠다라는 것에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소추권을 분리해서 좀 더 현대화된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 필요성마저 부정할 수는 없다. 예. 사실은 그건 과거에 국민의힘도 주장했던 바고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도 주장했었던 바예요. 오늘 이제 4당 원내대표가 긴급회동을 정의당 배진교 대표 제안으로 했는데 그 자리에서 아직 이제 합당되기 전인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권은희 의원이 그 얘기를 했어요. 권성동 대표를 향해서 과거에 그런 시절이 있지 않냐. 예. 뭐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다를 게 하나도 없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서로에게 약간 출구가 좀 필요한 시점, 출구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민주당의 저 입법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대통령께서도 직접적으로 드러나기는 아니지만 우회적으로 지금 상황에 대한 소극적인 어떤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어제 김호수 총장 그 독대를 통해서 전 냈다고 보고요. 그리고 뭐 정의당뿐만 아니라 뭐 시민단체, 전문가단체 여기서 다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검수완박이라는 혹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라는 방향이 맞다 하더라도 모든 일은 그 순서가 있고 순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쳐야 될 절차가 있고 그걸 충실히 거쳐서 부작용이나 걱정이 덜한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민의힘은 무작정 반대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무작정 반대한다는 거는 그러면 검찰개혁이 필요 없다. 지금 검찰이 잘하고 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검찰이 잘했으면은 국민들 사이에서 이렇게 검찰개혁 여론이 높거나 또 지난 5년 내내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전국이 시끄러웠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그 궁극적으로 그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그런 개혁의 방향에 과거에 공감했다면 다만 지금 이제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식이 지나치게 좀 일방적이고 그리고 거칠다면 그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얘기를 해야지 저거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그 저 문제를 활용할 뿐 실질적으로 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는 걸 드러내는 거라고 봐요.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 저는 박원석 의원님과 되게 입장과 생각과 판단이 좀 같은데 예. 이 부분은 좀 달라요. 검사들에게 수사권을 뺏는 게 왜 개혁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은 검사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수사권 뺏는 게 어떻게 검찰 개혁의 주요한 화두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검찰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잘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못하는 부분 더 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면 되지. 야, 너희들 권력을 남용하고 견제할 수단과 방법이 없으니 너희들 수사권 뺏겠어. 이렇게 접근하는 건 옳지 못해요. 자동차가 상당히 편리한 거 많이 주잖아요. 편리함을 많이 주잖아요. 사고 많이 나니까 자동차 다 없애?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요, 이 검수 안박 교통사고로 매년 수천 명이 목숨을 잃지만 그렇다고 자동차를 다 없앨 없앨 수는 건 없죠.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사고 안 나도록 신호등 체계 정비하고 자동차 안전장치 더 강화하고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예. 좀 말씀드릴게요. 이 검수완박이란 검찰과 경찰 이런 식의 입장이 예를 들면 국회의원과 보좌관 입장으로 얘기를 드리면 국회의원이 권력이 너무 세고 권한 남용을 많이 하니까 국회의원은 본회의나 상임위장에서 보좌관이 써준 원고 그대로 읽어라. 한 글자도 고치면 안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앵커가요, 되게 국민들 앞에서 많은 얘기를 하시잖아요. 영향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부분 견제하고 남용되는 부분 방지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취재 기자가 써온 원고 그대로 앵커는 읽어라. 이러면은 말이 되냐고요. 본인의 생각과 판단도 당연히 수정할 수가 있는 예,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그러면 거를 잘못해서 두 뺏는 분 식으로 하면 안 얘기를 된다니까요. 조금 그런 비유는 적절치 않은 수사권- 거예요. 왜 적절치 않은데요? 전혀 적절치 않은 왜요? 거예요. 기소권의 분리만 놓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사실 이 토론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검찰 쪽에서는 분리에 반대하는 분, 뭐 분리에 좀 장기적으로 하더라도 지금의 이 법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은 나오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 나오겠다는 분이 없어서 안 되고 있는데 자, 한번 지금 분리해야 된다는 사실은 말씀이시죠?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도 수사 기소 분리예요. 그게 1단계 개혁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거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여전히 검찰이 갖고 있는 건데 예. 물론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 모두를 당장 3개월 이내에 경찰로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한다. 그게 현실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있어요. 때문에 속도 조절을 주문하는 건데 그러나 어쨌든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 중에 예를 들어서 영장 청구권이나 기소권, 공소유지권 막강한 권한입니다. 그걸 통해서 뭐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갖고 있어요. 다만 지금 검찰이 수사 기소권을 한꺼번에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견제력이라는 게 거의 전무해요. 그리고 과거에 그 6대 범죄뿐만이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었을 때 사실은 무소불위의 권력이었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 가지 그 사례를 통해서도 증명이 되는 거고, 아니 하물며 이 민주주의도 이 행정과 입법과 그다음에 사법의 삼권 분립에 의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작동을 하는데 어떻게 한 나라의 형사 사법 체계의 모든 권한이 검찰의 손안에 놓이도록 그동안에 방치해 왔던 것이 오히려 문제고, 지금 이제 공수처를 만들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 수사에 있어서는 공수처가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일종의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 기소권을 분리한 거고, 또 6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민생 범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도록 함으로써 일정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이 막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그거는 어떤 정치 캠페인의 슬로건으로서는 적절할지 몰라도 신중해야 마땅할 형사사법 체계의 개혁, 그와 관련된 입법의 슬로건으로서는 사실 과도하게 거칠고 폭력적인 측면이 있다. 다만 이제 이런 가능성을 한번 상정을 해보죠. 그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현재도 경찰도 수사를 할 수 있어요. 다만 우선권이 검찰에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갖고 있는 정보력, 또 그동안의 수사 노하우, 그다음에 수사 기법 이런 걸로 인해서 검찰이 훨씬 더 그런 수사에 있어서 경찰에 비해서 그 높은 그런 수사력을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나눌 수 있다. 통째로가 아니고 예를 들어 재산범죄 같은 경우에 가액에 따라서 나눌 수 있고 또 범죄 유형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예를 들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권력기관 내에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하는 원리다. 지금 말씀은 이제 검찰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견제 차원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물론 시기와 속도 이런 부분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지만 네. 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검찰이요, 김영삼, 김대중 그 아들들의 부정, 비리, 불법 법정에 세워가지고요 감옥 보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아들을 그럼요, 수사하고 그랬습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요 현직 대통령 형 수사해가지고 법정에 세웠습니다. 이런 것들을 누가 할 수가 있습니까? 검찰이니까 할 수 있었죠. 잘못된 기능 보완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잘된 기능을 왜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공수처는 왜 수사권, 기소권 다 줍니까?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견제하지 않습니까? 뭐 발족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자리에 안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얘기 안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형사사법체제,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라는 형사사법체제의 중요한 변화에 대한 원칙을 왜 공수처는 왜 예외로 합니까? 이 뭐가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수처는 예. 이 검경 간의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고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이 완성 단계에 이르면 없어져도 되는 조직이라고 봐요. 저건 한시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 과정상에 필요한 그런 조직으로서 좀 굉장히 기능을 하고 검찰을 있는데, 견제하기 위한 조직이라는 네, 근데 잘 말씀이시군요. 못하고 있죠. 사실은 공수처가 지금까지 뭐 1년 4개월 동안 한 일이라고 보면은 별다른 수사력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논란만 일으켰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무용론이 나오는 게 맞는데, 예. 근데 이런 거죠.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에 대처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지만 반대의 사례도 얼마든지 있어요. 검찰이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재벌들, 대기업들이 연루된 그런 사건들에 있어서 봐주기 하고, 못 그다음에 봐주도록 하게 만들어야죠. 아니 그 못 제도적인 봐주도록 하는 장치로. 것이 그 제도적 장치가 바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함으로써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이해가 하는 안 거예요. 돼요. 그게 왜 이해가 안 돼요? 다른 이런 나라들은 다 그렇게 하고 부분은 있어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가 무조건 다 검사가 수사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론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아니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수사는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그에 준하는 수사기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검찰 지금도 본연의 이중적이잖아요. 목적은 검찰 본연의 목적은 네. 기소와 공소 유지예요. 그 본연의 목적이라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 나와 있어요. 수사하지 못하는 검사가 그 검사 역할을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검찰이 기소할 때 수사된 결과를 안 들여다봅니까? 다 들여다보고, 그리고 지금도 보안 수사 요구권이 있잖아요. 경찰에 대해서 그 보강 수사 요구권까지 다 박탈하자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예요. 그거는 여전히 검찰한테 필요하다. 내지는 경우에 따라서 직접 보강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큰 틀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지금처럼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영장 청구도 하고 공소유지도 하고 이런 형사사법체계의 모든 권한을 거의 독점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은 개혁되는 게 마땅하다고 봐요. 지금 말씀 근데 이제 오늘 조홍천 의원이 어제 편지를 쓴 거죠. 그러니까 보강 수사권 경찰이 수사한 내용이 이거 뭔가 틈이 많다 그러면 보강 수사를 검찰이 직접 할 수 있고 요구도 할 수 있는, 이건 남겨야 된다는 근데 지금 이제 얘기인데 형사소송법 그건 민주당이 어떻게 낸 말씀하시고요? 안의 문제는 뭐냐면 검찰이 보강 수사를 직접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예. 보강 수사 요구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1년 4개월 정도 경경 수사권 분리된 이후에 어쨌든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검찰이 보강 수사를 요구한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건들이 굉장히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경찰이 어떤 실무적인 그런 업무 하중이 늘어나서이기도 하고, 혹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예. 좀 약간 그냥 그 수사를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당장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검찰의 보강 수사권까지 다 박탈하겠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서. 직접 수사는 막대, 보강 수사는 허용해 줄 수 아니 있다라는 근데 저렇게 얘기를 말씀이시고. 하시면요, 검찰이 우리나라 형사사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를 전부 다 수사하는 것처럼 인식될 수가 있는데, 민주당도 얘기하잖아요. 대부분의 지금 여러 가지 범죄는 99.2% 기본적으로 경찰이 수사하고요, 0.8% 정도만 검찰에서 수사합니다. 본인들이 얘기하잖아요. 무슨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수사 집단이 우리나라 범죄의 0.8%만 수사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잘하는 부분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견제하고 균형 맞는 것은 다른 제도로서 균형을 잡아야지, 있는 제도를 다 그 뺏는 것 자체가 전제에서 잘못됐어요. 이견이 있다는 겁니다. 잘하는 부분은 잘하도록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검찰이 정말 잘하기만 했다면 이런 얘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못한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검찰 특수부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중요한 어떤 권력형 비리나 이런 사건들에 있어서 자기 식구 봐주기 하고
그런 그다음에-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었잖아요. 아니 그건 이제 검찰 그 내부의 비리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거지. 검찰이 예를 들어서 뭐 고위공직자라든지 혹은 재벌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연루된 사건들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하고 그 유착돼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를 못 해왔던 게 박 의원님이 사실이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은 뭐 권력자 아니면 재벌들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봐주게 했는지 그 사례를 얘기해 보세요라고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 사례는 무궁무진하게 많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검찰 측에서 하고 있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일부 청에서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검사들도 있습니다. 주정부 연방정부다 네, 달라요. 달라서 사례가 다. 상황에 따라 다르고. 그런데 검찰의 주장은 점점 사건이 복잡해지고 진흥범위 늘어나고 특히 대기업 비리 같은 경우 기소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수사를 더 잘할 수 있다. 법리 해석을 해서 해야 되니까 재판에 공소 유지를 하려면 그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수사권과 기소권이 합쳐지는 추세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그건 이제 검찰 쪽의 주장이고요. 과도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사건에 있어서 경찰의 수사력이라는 게 아직 검증돼 본 적이 예.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런 수사 인력들이 경찰에 가서 수사를 하면 돼요.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 가서 일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법률가들도 경찰에 가서 일을 하면 돼요. 예. 뭐 우리 그런 사건이 우리나라에만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 어쨌든 연방 범죄든 아니면 주에서의 범죄든 그런 어떤 지능형 범죄들이 왜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나겠어요? 근데 FBI라든지 아니면 뭐 주 경찰이라든지 다 그런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건 명확하잖아요. 미국에서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지휘하는 관계가 아니다. 코오퍼레이션이다, 협력이다라는 건 한결같은 예. 증언이에요.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이 검경 간의 관계하고는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미국형 검경 관계가 그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도 있고 뭐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시간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과연 현대화된 사법 체제, 형사 사법 체제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경찰은 그러면 잘못한 거 없습니까? 왜 경찰은 없어요? 많죠. 그러면은 권력형 비리에서 봐준 거 없습니까? 많죠. 그러면은 경찰에 그럼 수사권 다 뺏어버려야 되겠네요. 거기도 그러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완벽하게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을 다 뺏어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또 뭐 하나 만든다면서요. 한국형 FBI 만들어서 그러면 수사하고 싶은 검사들 다 글로 옮겨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아니 검사가 수사를 하면은 남용을 하니까 거기서 수사권을 뺏겠다라는 건데 물론 한국형 FBI에는 기소권은 없겠지만 수사권을 그렇게 광범위하게 검사들한테 보장해주는 그런 단체나 아니면 수사기관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본인들도 자신들의 어떠한 그러한 법안 내용이 좀 부족하다라고 자인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대해서는 두 분의 다른 의견을 어느 정도 들은 것 같고요. 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앞서 이제 말씀하신 거 박원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검찰의 거대한 집중된 권력을 막기 위해서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럼 수사를 전문적으로 잘하는 별도의 조직 또는 뭐 지금 국가수사본부가 있으니까요. 국가수사본부에 특별한 팀들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아직은 없다는 게 중론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FBI는 미국은 FBI가 수사를 전담하는데 FBI가 사실 방범 돌고 하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경찰이 치안도 맡고 있고 다 수사도 하고 있다 보니까 일이 많죠. 네. 물론 자치경찰제가 만들어졌지만 그래서 아직은 경찰이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 비리랄지 아니면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만한 역량이 다 쌓이지가 않은 상태에서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기능 분화가 덜 돼 있고 그런 어떤 이제 고도화되는 범죄에 대한 수사력이 축적돼 있지 않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건 아마 경찰 내부에서도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 하중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고 때문에 이제 이 개혁이 단계별로 제도적 안착이 필요하고 그 제도적 안착에 따라서 어떤 단계별 진전이 필요한데 이걸 한꺼번에 검수완박이라는 대단히 정치적인 슬로건으로 다 묶어가지고 당장 뭐 검찰 수사권부터 박탈하고 나서 그 시행을 한 3개월 정도 유예하고 그 사이에 뭐 KFBI와 같은 그런 대안을 만들겠다. 이거는 굉장히 그 허점도 많고 어떻게 보면 불안한 그런 대안이라고 봅니다. 저도 100% 동감을 해요. 위험한 지금 행동들을 민주당에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동감을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수사기소권 분리를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이 달라, 부분에서는 완전히. 다르고, 그러니까 지금 천천히 해 나가야 된다.
부작용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감을 한다라는 말씀이었고요. 기본적으로 수사하는 사람들이 저는 공소를 유지하는 게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법원에 가면은 기본적으로 법원 재판주의라고 해서 예. 법원에서 그 판사들이 검사들한테 이 수사 어떻게 됐냐, 저 수사 어떻게 됐냐, 아니면 증인이나 참고인이나 피의자한테 직접 신문도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수사를 하지 않은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간다? 사건 내용을 잘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앵커께서도 자세한 어떠한 정치권의 이면 돌아가는 얘기, 예. 범죄와 관련된 그런 보도를 할 때 본인이 원고만 가지고 모르면은 취재기자 불러다가 계속 물어보기도 하고 자세한 얘기도 들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위적으로,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냥 무조건 분리해야 돼. 검찰 남용하는 거 우리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뭐 과거에 검찰이 너무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본 측면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수사권을 뺏는 거는 잘못된 방향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사실 속도 조절로는 지난해 봄에 중수청 논란이 있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겠다라는 법안이 발의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속도 조절론 신중하게 하자라고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2월에 운영위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수사 관련해서 검찰 수사권 박탈하는 그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게 박범계 장관 그 발언 때문에 이제 촉발이 됐는데 대통령의 의중이 뭐예요? 속도 조절 말씀하시는 겁니까? 속도 조절 이야기는 박범계 장관 그 임명장 받으러 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 당부를 했죠. 예, 그때는 속도 조절을 명확히 당부했다라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어쨌든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두 분의 해석은 우회적으로 그런 우려를 전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법사위 제일 소위가 있었죠. 여기에서 이제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심사에 들어갔는데 당시 국민의힘이 상당히 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잠깐 그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공개가 원칙입니다. 법 운운하시지 말고요. 네. 법부터 잘 지키세요. 소위는 네. 원칙이 공개가 문제고 원칙인데 뭘 의결로 뭐 이걸 비공개 가지고 하기로 하는 막습니까?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 막으시면 안 돼요. 막을 권리가 없어요, 여러분. 좀 비켜주세요. 관례가 아니라니까요. 법에 그렇게 누가 되는데 시켰어요? 막으시면 안 됩니다. 죄송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분들이 왜 이래요? 비켜주세요. 누구 지시를 받고 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뭐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이라고 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법무부 차관의 의견은 의견대로 듣고 대검의 의견을 이렇게 많이 제출했는데 이거는 그냥 눈으로 보자는 얘기십니까? 예, 일단 논란이 많은 검수완박법은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이 돼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2시부터 김호수 검찰총장이 가서 의견을 얘기하고 있고요. 저렇게 이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4월에 통과될 걸로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죠. 일단은 법사위를 먼저 통과해야 되는데 뭐 안건조정위원회 대비해서 사보임까지 해놓았기 때문에 법사위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본회의에 상정을 하려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의장이 상정을 해야 되는데 의장께서 아직 의중을 밝히고 있지 않아요. 게다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그 예정된 해외 출장이 있는데 변경할 수 없다,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럼 사회권을 넘기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민감한 이 사안에 대해서 사회권을 민주당 부의장한테 넘기고 간다면 그건 사실 뭐 민주당 손을 들어주는 거여서 그 쉽지 않은 결정일 텐데 그래서 또 설사 의장이 그거를 사회권을 넘기고 가서 상정이 되더라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그걸 또 종결시켜야 되는데 그건 이제 다른 당들의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또 회기 쪼개서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시나리오인데 그건 이제 누가 보기에도 뭔가 일종의 꼼수이고 어떻게 보면 일방 처리를 위해서 변칙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거든요.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2중, 3중의 난관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시고. 저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박원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주당도 상당히 여러 가지 안과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지난주 목요일 날 나온 얘기인데 박병석 국회의장 쪽에서는 자기네들은 이번에 사회권을 이양하지 않겠다. 그래요? 네, 그런 얘기를 언론에다 해서 일단 몇 군데서 보도가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그 과정 중에서 민주당이 강한 압박과 설득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의회 민주주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지키고자 노력을 하시는 의장께서 저러한 법안이 민주당의 강행 처리, 그것도 정권 말기에 저런 식으로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의장으로서 책임을 진다?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것들은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4월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미국으로 이제 출국을 하실 때에는 사회권을 이양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국회 상황을 보고 이양하느냐 마느냐 이것을 판단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양하지 않고 미국으로 훅 떠나면서 협의를 해라라고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그렇죠. 사실 전화 한 통화로 이양할게 그러면 이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그래서 나중에라도 뭐 그야 될 수가 뭐 있고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모두에게 사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출구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4월 강행 처리를 내려놓고 민주당은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그 방향을 견제하더라도 4월 강행 처리를 내려놓고 국민의힘은 무조건 반대한다. 수사기소권 분리는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내려놓고 시간을 좀 갖고 거쳐야 될 절차들이 있어요. 공청회도 해야 되고 각계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보고 또 이해관계자들이 여러 있지 않습니까? 의견을 종합해서 시한을 정해놓고 그 시한 내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각각 법안의 완성도를 높여서 그때 가서 합의 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합의 처리가 안 된다면 그때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다수결 처리를 하든가 지금 이 대통령 임기를 불과 20일도 안 남겨놓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하는 것은 사실 처리 자체도 어려울 뿐더러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걸 좀 유보하고 논의를 하자.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병석 의장 다 눈치를 보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눈치냐면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제 계속 여론조사가 좀 발표될 거예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만약 국민 대다수가 이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여론이 확인이 되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이거 밀어붙이는데 상당히 좀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은 진짜 나빠요. 정말 내로남불 정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보름 전에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집무실 용산으로 옮기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뭘 그리 급히 가냐. 해라. 조급하게 왜 하냐. 부작용 최소화하자. 야당과도 민주당과도 얘기해보고 전문가들 얘기 좀 들어보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요한 법안을 기본적으로 몰아붙이려고 그런다? 이게 말이 됩니까? 민주당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정신 못 차린 정당이 또 있죠. 누군데요? 국민의힘이라고. 왜요? 일단 용산 집무실을 옮기자. 과거에 새누리당부터 시작해서 용산 집무실 좀 아까 예를 들었지만 그 자체가 그렇고 잘못됐다고 저도 박근혜 정권 시절, 이명박 정부 시절에 얼마나 무리한 그 일방적인 입법 강행이나 예산안 처리 얼마나 많이 했어요. 저는 자꾸 이제 우리 존경하는 박원석 의원님이나 민주당 의원님들이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과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 그렇게 본인들의 수준을 좀 낮춰잡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뭐 명예회복하겠다면서요, 윤석열 당선인이. 본인하고 유영하 변호사가 하겠다라는 거지 지금. 예? 지난번에 이 시간에서 소개를 했지만 아니 당선인이 찾아가지고 머리 조아리고 명예회복하겠다. 찾아가서 박 전 대통령이 명예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하겠다. 할 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내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당내 쓴소리 의원이죠. 조홍천 의원이 최근 민주당 172명의 의원들에게 모두 편지를 썼는데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라는 입장에서 검수완박법이 국민 민생과 직결된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안 수사를 포함한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 일체를 박탈했다. 그러니까 어떤 범죄 피해자가 있는데 경찰 수사가 제대로 안 돼서 송치됐을 때 검찰이 사실 앞서 말한 대로 보강 수사를 지휘할 수도 있는데 지휘해봐야 그 형사의 옆에 형사가 똑같이 수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 예가 요즘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있었는데 그걸 뺐을 경우 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된다라는 뜻으로 조홍천 의원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일단 김호수 총장도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어떤 대안을 냈었는데 여기에서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안들을 논의해보자라는 의견을 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수사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면 총장이나 검사장 뭐 이런 사람들을 국회에 출석시켜서 따지자. 또 뭐 다른 법을 하나 만들어보자.
이런 안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두 분 말씀은 이제 이런 안들을 차근차근 논의하는 게 좋다라는 뜻으로 들으면 되겠죠. 제 말이 그렇고요. 장성철 교수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좀 달라요. 찬성하시잖아요. 그 말씀은 듣고 보면 일단 논의는 하는데 논의해봐 어차피 아니니까 논의하고 반대하자. 네, 지금 이대로 가자라는 거고. 아니 어차피 지금 수사권도 저는 논의해서 세밀하게 분리해야 된다. 6대 범죄밖에 네, 수사를 안 하잖아요. 그것도 0.8%인데 예. 뭘 그것까지 다 뺏으려고 그래요.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기억하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게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범죄 사건들은 대부분 그 6대 범죄 사건이에요. 그렇죠. 검찰이 그런 그 영향이 6대 되니까 범죄 한 거죠. 사건에 해당하는 사건들 때문에 그동안의 검찰의 공정성, 독립성, 중립성 이런 것들이 의심을 받아왔던 거고 그로 인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얘기를 들어왔던 겁니다. 대다수 민생범죄, 예를 들어서 치안범죄 이런 것들은 지금도 과거에 검경 수사권 분리가 있지 않았던 시절에도 예. 경찰에서 올라온 사건 처리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럼- 영장 청구해달라면 영장 청구하고 이거는 뭐 각하해달라면 각하하고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검찰 형사부 같은 데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후가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문제는 특수부처럼 그렇게 사실은 권력화된 검찰들이 그 권력화의 수단으로 갖고 있었던 수사권을 내려놓느냐, 내려놓지 않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아니 그런 권한을 갖고 있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고 권력자들의 가족, 그다음에 권력의 핵심부에 있던 사람들 다 법정에 세웠잖아요. 조사해가지고 그런 순기능도 좀 생각해 보시다 하고 말씀드려요. 검찰의 예전에는 중수부 예. 또 특수부 했던 이런 중요한 수사 기능에서 일부 또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기도 했고 또 어떨 때는 정권의 핵심을 잡아들이기도 하고 그럼요. 물론 다른 검사들이 했겠죠. 의로운 검사가 있을 거고 정권의 뜻에 따라다니는 검사도 있을 거고 특수부 검사 중에 그런데 어쨌든 그런 장단점이 다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수사권 검수안박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고요. 다음 주제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정호영에 가려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정호영 후보자의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 저희가 몇 차례 다뤘는데요. 계속 커지고 있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다른 후보자들도 의혹이 좀 있습니다. 먼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 외대 총장일 때 당시 교육자로서도 좀 논란이 되는 발언들이 있었다는 의혹이 이전에도 나왔었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얘기는 내가 얘기를 하니까 조용히 있으라는 얘기예요. 너는 할 수 있는 거지. 왜 반말하면 안 돼요? 친구야? 내가 그 친구냐고. 자네 뭐라고 그랬어 지금? 김인철은? 이 학생 이름 질 좋은 교육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4학년 졸업할 때에는 이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우수한 상품으로 우수한 졸업생으로 예, 김인철 후보자의 경우 몇 가지 의혹을 보면요. 일단 대학 총장일 때 금수저 학생,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위공직자, 변호사, 의사인 사람들을 전수조사해. 왜 조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전수조사하는 가정환경 조사를 했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롯데그룹의 한 계열사의 사회이사로 겸직을 했었는데 당시 본인이 허가를 했다는 의혹도 있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교육위에 나와서 비리가 있는 대학에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논란이 됐습니다. 자,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부적절하죠. 이런 얘기를 한 부분은요. 근데 하지만 본인이 극복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교육부를 개혁을 하고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도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인식과 생각과 도덕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세 가지 부분만 놓고 보면 솔직히 교육자로서도 기본적으로 자세가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분이 장관 후보자로 선택이 됐다는 것 자체가 좀 인수위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좀 망가진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것이 과연 장관이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결격 사유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문제가 있죠. 사실은 사전 검증도 좀 부실했던 것 같고 일단 교육자로서 조금 자질을 의심케 하는 그런 발언도 있고 또 이해충돌 사안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스스로 셀프 심사해가지고 사회이사를 하거나 또 이분이 외대 기숙사를 새로 설립했는데 그 기숙사를 예를 들어서 외부
관리업체에 맡겼는데 그 관리업체가 사실은 학내에 만든 그런 주식회사의 SPC였다. 그리고 본인은 거기에 이사여서 그로 인한 수익금을 받았다. 이런 논란까지 있거든요. 여러모로 좀 부적절한데 물론 이제 뭐 결정적 도덕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뭐 드러나는 건 없습니다. 종래의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아주 나쁜 사례는 없다는 이 말씀. 그러나 이런저런 면모를 다 종합해 봤을 때 과연 뭐 저런 분밖에 없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오늘 그 정의당에서도 이분 좀 부적합하다 이런 의견을 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논란인데요. 과거에 여가부가 폐지까지는 아니지만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던 발언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 아쉽게도 오는 많은 의견이 남성연대 분들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서 어떤 여성가족부의 존재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해서 사실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당시 주장이 당시 이제 조윤선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때 발언입니다. 질의 내용인데 남성연대의 의견을 들어보니 이런 게 있는데 여가부가 뭐 폐지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잘못하는 건 아니냐. 사실 이런 쪽에 무게를 둔 발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저 발언 말고도 김현숙 후보자는 성평등 정책을 다루는 그런 여성가족부의 장관에 어울리는 그런 성평등 의식을 갖추지 못한 후보예요. 이분이 얼마 안 된 그 과거에 어떤 신문에 칼럼을 하나 썼는데 성인지 예산 관련돼서 문재인 정부의 성인지 예산을 국방 예산만큼 늘렸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윤석열 후보가 선거 중간에 성인지 예산에 쓸 돈이면 북핵을 막을 수 있다. 이 얘기하고 일맥상통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성인지 예산이라는 거는 다른 정부 예산 항목처럼 별도로 편성한 예산이 아니고 기존의 정부 예산 중에서 성평등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산들을 묶어서 성인지 예산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거를 마치 뭐 그 일부 남초 사이트나 이런 데서 얘기하듯이 국방 예산만큼 성인지 예산을 늘렸다. 사실도 아니고 전혀 이 성평등에 대한 감수성이나 관점이 없는 무지한 이제 그런 발언을 한 분을 여성가족부 장관 아무리 폐지하겠다고 하더라도 그 후보자로 내세운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하겠다는데 폐지론자를 그럼 여성가족부 장관 한 거 뭐가 뭐 잘못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으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 얘기 자체가 기본적으로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 쪽에서 하는 얘기랑 계속 일맥상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모두에 말씀드렸던 건 좀 농담이고요. 이분은 능력 면에서는 상당히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조세, 노동개혁 이 두 가지 분야거든요. 이분은 뭐 말씀하셨듯이 뭐 고령화 이 문제, 여성 인권이라든지 이 부분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존속을 한다면 이분은 적임자가 아닐 수가 있는데 폐지를 한다면 이것을 뭐 폐지론자로서는 뭐 적절한 인선일 수 있다. 폐지에서 뭐 다른 예를 들어 고령화나 뭐 이런 부분에 맞는 부처로 뭐 재편이 만들든가 뭐 비슷할 수 부처에 있다는 각기 뭐 일을 나눠준다든지 이런 거 한 것은 적절한 인선이라고 보여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의당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몇몇 후보자들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라고 입장을 냈는데 이분도 올라왔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얘기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수완박 민주당에 맞설 소위무사에 불과합니다. 국민들은 민생 현안들은 다 잡아먹었던 추윤 갈등 시즌2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대검 동일체 완성으로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진영 정치, 대결 정치로 몰고 갈 한동훈 후보자 지명 철회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특별하게 이 부분 이 비리가 있다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사유가 아니죠. 그런 사유가 아니고 정치적인 인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정치적 반대를 하는 거고요. 아까 이제 배진교 원내대표 얘기가 대검 동일체, 그러니까 대통령과 검찰 조직의 동일체를 만들겠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전 적절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이 정부 들어서서 민정수석실도 뭐 폐지하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지만 한동훈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앉혀놓은 순간 그 앞서 얘기했던 것들은 다 의미 없는 얘기가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거의 분신 같은 또 관계 측면에서도 그렇죠. 사람을 앉혀놓고 또 지난 정부, 현 정부와 이 임기 내내, 임기 후반부 내내 각을 세웠던 저 사람을 앉혀놓고 법무행정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의 의중이 곧바로 관철되는 그런 법무행정을 만들고 그런 검찰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뭐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정치 보복의 우려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들이 실제 우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사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거는 뭐 야당과 싸우자. 더 나아가서 나는 어쨌든 내 뜻대로 이 검찰과 법무행정을 휘두르겠다. 이런 인사로 보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한 지적도 나올 수가 있죠.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이 알아서 뭐 그 뜻을 검찰에, 법무부에 이제 직할 통치하겠다. 이런 식의 평가가 나올 만한 건데, 그렇다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 둘 다 죽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어떤 국민입니까? 이렇게 대통령이 검찰을 직할 통치하도록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그런 거를 그냥 두고 볼 국민들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분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치적인 논란 갖고 이 분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서 부적절해라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능력과 뭐 전문성 이런 것으로 봐서는 저는 뭐 충분한 법무부 장관 할 자격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정적인 논란은 앞으로 예상되고 예측되고 상상 속에서 벌어질 일들이잖아요. 그런 일이 안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자격 여부를 예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뭐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능력이나 비리 문제는 없는데 정무적으로 문제가 생겨 민생에서 정치가 멀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거 아닌 좀 다른 능력을 봐야지 미리 뭐 우리 아니야 이런. 저는 자꾸 능력 하는데 무슨 능력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수사 능력이 법무행정을 잘하는 능력이라고 곧바로 등치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분은 그런 능력은 검증된 바가 없어요. 예. 수사 능력 이외에는. 근데 저분을 자꾸 놓고서 뭐 능력 있다 하는데 그거는 전 청문회장에서 검증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어쨌든 법무부는 탈검찰화하고 문민화하는 것이 그동안의 일관된 개혁의 방향이었는데 그걸 거꾸로 되돌려서 법무부의 검찰화를 저는 오히려 이 부추기는 그런 인사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잠시만요. 일단 아까 뭐 능력 얘기를 해서. 아니,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요, 법무부와 검찰을 정치화시켰어요. 다 자기네 당 당대표, 자기네 당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다는 아니죠. 그래가지고 결국 검찰, 법무부 어떻게 됐습니까? 정치에 자의적으로 예속되는 그런 검사들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좀 바로잡겠다는데 그것이 뭐가 좀 잘못됐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을 언제 그러면 뭐 정치화했어요? 아니, 한동훈 후보자는 이제 청문회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잠깐만요, 물어보셔가지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 일이 뭡니까? 친여 성향의 검사들을 요직에다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거 역대 어느 정권이 안 그랬습니까? 그 정권이 잘못됐다라고 문재인 정권이 그것은 적폐라고 해가지고 정권을 내로남불이었죠. 내로남불이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검찰 발 아래 법무부를 둘 거예요? 한동훈 뭐 검사장이 법무장관 가면 발 아래 두는 거죠. 두고 봐야죠. 일단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후보자가 신선한 맛이 있다. 근데 이거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잘한 게 아니라 그나마예요. 그나마.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서 그나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에 쏟아진 다른 뉴스들을 강정 아나운서가 썰픽으로 정리했습니다. 네, 썰픽입니다. 바로 3위 보시죠. 추악한 감성적 선동.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인 5월 9일에 청와대를 떠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인수위 측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여나 앞서 최소한의 상식도 인간에 대한 예의도 찾아볼 수 없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잔인함이 느껴진다라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정화 인수위 상임자문위원은 상식은 팽개치고 갈등을 부추기는 추악한 감성적 선동이라며 비정상적인 인사 정도껏 하라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보시죠. 국민의힘 경기지사 경선 T-1.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경선을 하루 앞두고 유승민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노장선님께서 선배님 응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윤심은 민심일 거다.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민심이고요. 여론조사보다 더 중요한 건 저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니 대선으로 불리는 경기지사 선거. 내일부터 이틀간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를 거쳐서 확정될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 누가 될까요? 1위 보시죠. 2,700만 원 아빠 찬스 아니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도 아빠 찬스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2019년 3월부터 사회이사를 맡은 그룹 계열사에 아들이 2021년 입사하면서 취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건데요. 이 후보자는 오늘 백을 써주지 않았다고 해명하며 아들이 고려대 4년 장학생이었는데 지난해 연봉이 2,700만 원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기업도 아니고 이런 연봉에 무슨 아빠 찬스냐라는 거겠죠.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네, 강정 아나운서가 3가지 뉴스를 소개를 했는데요. 하나를 고르셔서 좀 평을 더해주시면. 국민의힘 경기지사 경선이 하루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예.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아마 이 유승민 후보가 당연히 앞서지 않겠나 이런 예측들이 많았는데 이 김은혜 후보가 뛰어든 이후로 상황이 좀 요동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본선의 경쟁력은 누구에게 있는가? 누가 본선에서 확정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윤심으로 민심을 앞설 수는 없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국민의힘의 당원들이나 혹은 경기도의 이 선거에 참여하는, 이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이 과연 그 윤석열 정권의 순조로운 출발을 고려했을 때 누가 이길 수 있는 선택지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유승민 후보가 그런 확정성을 갖고 있는 후보가 아니겠습니까? 유승민 후보의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이었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이번에 경선에서 지면은요 거의 은퇴 각입니다. 더 이상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의 능력, 전문성을 놓고 봤을 때 이대로 은퇴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분인 것 같다. 경기도민들께서 좀 현명한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놓고 유승민 후보를 밀고 있는 장성철 교수님의 말이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시엔 뭐하죠? 라이브. 3시엔 뭐하죠? 썰전 라이브. 이제는 3시.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네, 4시에는 이성대 뉴스 썰기입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네, 오늘 준비한 재료 바로 보겠습니다. 저는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 단 한 건도 불법이거나 도덕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친구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40년 지기가 아니다. 40년 친구가 아니다. 손절 신호인가? 손절 이제 주식 용어로도 좀 뭐 앞으로 주가 하락을 예상해서 더 손해 보기 전에 처분하는 걸 말하기도 하고 요즘엔 약간 절교를 손절한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자, 앞서 보신 손절한다 40년 지기. 윤당 선인이 이제 40년 지기로 알려진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뭐 손절 신호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강앵커도 주식 좀 하시나 보나요? 네, 손절 얘기. 네, 개미예요, 개미. 개미. 네. 자, 정우영 후보자 지금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인 측에서는 일단 청문회까지는 가봐야 된다라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부터 손절 신호가 아니냐라고 해석이 될 만한 발언이 좀 나왔어요. 자, 바로 한번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40년 지기라는 그 표현이 여러 곳에서 인용돼서 보도되는 것을 저희도 많이 봤는데 이 두 분은 각자 그 서울과 대구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고 또 검사와 의사로 각자의 아주 바쁜 그 전문 분야에서 활동해 오신 분들입니다. 40년 지기라는 표현은 잘못 알려진 잘못된 사실입니다. 자, 40년 지기 잘못 알려졌다. 그러니까 서울과 대구의 물리적 거리 약 323km 정도 됩니다. 이렇게 물리적 거리도 멀고 또 두 사람이 검사와 의사로서 살아온 궤적을 볼 때 40년 지기는 될 수가 없다라고 당선인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오늘 인정을 해준 셈이죠. 근데 사실 40년 지기라는 이 얘기는 정 후보자 지명 때부터 나왔던 건데 이제 와서 갑자기 사실과 다르다. 손절 신호라고 보여지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있어요? 이 40년 지기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냐라고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디서 최초로 나왔냐면요. 지난달 중순쯤이었습니다. 그 대구 경북 지역의 지역 일간지가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자,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도 윤 당선인과 대학 시절 인연을 맺은 40년직이다. 자, 정 전 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40년을 한결같은 친구라면서 어릴 적부터 식사라도 할 때면 늘 먼저 계산을 했다. 또 초봉, 공무원 봉급을 받아서도 후배 주변에 아낌없이 썼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것이죠. 자, 이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월 중순 보도입니다. 3월 11일. 자, 이때는 누가 복지부 장관이 될지 아무도 모르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정 후보자가 이제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 이런 보도를 통해서 여러 언론들이 이렇게 자 40년지기, 알고 보니 40년지기 이렇게 보도를 한 거죠. 서울법대를 다니다가 친구를 통해서 윤 당선인을 소개받아서 40년 교류를 해왔다. 이렇게 지금 계속 보도를 해온 거죠. 그러니까 정 후보자가 먼저 40년직이라고 밝혔는데 당선인 측에선 오늘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부정을 한 셈입니다. 처음부터 이제 한 사람만 친구라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우정에 좀 다른 신호가 생긴 건지 어쨌든 결국 정호영 후보자의 각종 논란 때문이 아닐까 이런 분석들이 그렇습니다. 나와요. 일단 만약에 40년 친구가 아니라고 하면 정호영 후보자를 깜짝 발탁한 게 잘 설명이 안 된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자, 또 하나 지금 지명한 지 한 열흘 정도가 됐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사실을 왜 오늘에서야 부정하느냐 이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측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이제 정 후보자의 각종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 40년직이라는 이유 때문에 검증에 소홀했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잖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당선자로서는 좀 부담이 된다. 자, 이런 판단 속에서 일단은 사적 관계가 아니라고 선긋기에 나선 걸로 보이는 겁니다. 자, 실제로 윤 당선인도요. 자, 40년직이 설은 좀 아니다. 정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합니다. 굳이 당선인 대변인이 40년 지기가 아니라고 공식 부인했다는 건 사실상 정 후보자 논란과 당선인은 관계가 없다라는 약간의 손절의 신호다. 뭐 맞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그래서 가지고 온 거고요. 자, 손절의 신호로 볼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정 에펙트 발언이 있었죠. 자, 뉘앙스가 조금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는지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죠.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지 않나 하는 생각을 당선인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정한 팩트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법적인 어떤 그 책임을 넘어서 도덕성까지 더 한 차원 높은 차원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안이 혹은 있는지. 자, 배현진 대변인의 일요일과 오늘의 발언이었는데요. 강앵커 보실 때 좀 뉘앙스 차이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네,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변화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앞서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명백한 범법이나 위법행위, 그러니까 팩트로 확인이 되는 것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예를 들어 밖에 있는 저런 도덕성이나 국민 눈높이 이런 식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정성평가죠. 자, 정성평가 요소들로 거취를 결정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그런데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아까 들어보신 발언을 보시면 자, 부정 에펙트 이외에도 도덕성이나 국민 눈높이를 판단해서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부정 에펙트 개념이 3일 정도 사이에 변화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동안 명확히 법을 어긴 게 없으니 괜찮다. 조국 전 장관 사례와 다르다라고 주장하다가 갑자기 도덕성 여부까지 들어간다. 어느 정도 후퇴한 입장으로 보여지고 여론이 가라앉지 않으니까 이런 입장이 나온 거라고 좀 보여져요. 그렇습니다. 일단 당선인 측에서는 여전히 정 후보자 청문회까지는 가서 소명을 해봐야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40년 친구 아니다. 또 부정 에펙트에는 국민 눈높이도 들어간다. 이런 식의 시그널, 신호들이 뭔가 퇴로를 열어놓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일단 정호영 당사자는 여전히 후퇴 없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을 오늘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스스로 자진 사퇴할 거다. 이런 전망도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압박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자녀 편입학 시험관을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지만 시험관은 지원자 이름을 알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요. 블라인드 면접이 아니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추가 의혹이 계속 나올지 청문회까지 정말 갈지는 계속 봐야겠어요. 그렇습니다. 계속 쳐다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오늘 손절 신호를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손절 신호에 좀 다른 사례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자, 바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경선인데요. 자, 원래는 김진태 전 의원이 컷오프되고 황상무 후보가 단수 공천이 됐는데 어제 이게
번복이 됐어요. 구제가 됐다는 얘기죠. 네. 앞서서 이제 컷오프 될 때 김 전 의원이 과거에 그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라는 그 의견들이 난무했던 행사를 국회에서 열었단 말이죠. 그 행사를 주최한 사람인데 그 사안과 또 과거에 조계종에 대해서 비하 발언하는 듯한 그런 논란들 때문에 컷오프를 시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김 전 의원이 강하게 반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당 측에서는 과거의 그 논란들에서 사과를 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발표가 나오자마자 1시간 만에 김 전 의원이 즉각 사과를 했어요. 들어보시죠. 5.18 민주화운동의 본질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전국의 고승대덕 및 불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아니 이렇게 사과했다고 바로 구제해 줄 거면 처음부터 컷오프하기 전에 사과 요구를 했으면 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그런 측면도 그렇죠. 그리고 또 김진태 의원 그동안 이게 3년 전 일입니다. 북한군 개입 그 설이 국회 세미나에서 나왔던 게 3년 전 2월 달 이야기인데 그동안 여러 차례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잘못한 부분이 없다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선에서 탈락한 거를 구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로 사과를 했단 말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진실성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진정성 여부는 따져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김진태 전 의원 컷오프 됐다가 다시 구제가 된 일종의 해프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경선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느냐? 결국에는 이제 황상무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서 이른바 윤심 논란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황상무 후보 누군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자, 황상무 후보 예전에 저희가 뉴스 썰개서 한번 달았습니다. 2월 7일자 황상무의 자기 고백이라고 해가지고요. 무슨 얘기였느냐? 대선 당시에 그 TV 토론 있었잖아요. JTBC가 TV 토론을 하려고 했는데 이 황상무 그 의원이 총괄 그 특보가 JTBC에서 하는 거를 무산시켰다. 그래서 오히려 자랑을 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비판적으로 접근을 했던 건데 자,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황상무 그 당시 총괄 특보는 이런 일을 통해서 윤 당선인의 측근으로 부상을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강원도지사 그 단수공천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면 김진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윤석열 내가 잘한다. 적폐의 장본인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심이 어디로 실리느냐 이런 논란이 나온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 전 의원이 다시 구제를 받으면서 이른바 윤심을 얻은 걸로 내심 좀 좋아하고 있었을 황상무 후보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네요. 바로 그런 거죠.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 여론조사를 돌려보니 김 전 의원이 황 후보보다 좀 더 높게 나오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당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상무 카드로 이길 가능성이 좀 낮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손절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다라는 거죠. 자, 처음으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40년 친구 아니다. 40년직이 아니다라는 이 손절 신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식의 손절매 비록 손해를 보긴 하지만 그 손해를 통해서 결국에는 최종으로 더 큰 손해를 막는 그런 전략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언제 손절할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자, 결국엔 선택의 타이밍이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은 타이밍이죠. 사실 장관 인선의 친구란 이유가 부각되는 것 자체가 정말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인생도 정치도 주식도 손절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성대의 뉴스 열기 여기까지 됐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모여 웃을 날 기약하며 안녕. 네, 오늘 썰전 인터뷰에서는 지난 일요일에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예비후보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내가 서울시장에 나가야겠다. 결심한 이유는 뭡니까?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입니다. 예.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지난 대선 때 최선을 다했지만 0.73%로 석패를 했습니다. 47.8%의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모든 국민들이 낙담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서울시장을 꼭 탈환해야 될
소명이 저희 민주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서울 자체로는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4선에 도전하잖아요. 역대 광역자치단체에 4선 도전한 사람은 처음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발상으로 클래스가 다른 국제도시 서울을 만들 수 있는 비전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가장 준비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준비됐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서울시장에 내가 나중에 나가야지라는 생각은 혹시 당대표 때부터 하셨었나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면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당을 제가 8월 30일까지 당대표 임기거든요. 아 그렇죠. 원래. 오히려 제가 선대위원장으로 서울시장 선거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었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는데. 결심이 오래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네요. 당연히 그렇죠. 최근에 당대표로서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잖아요. 예. 사찰에서 이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그때 우리 시장 후보에 김진애 의원님 한 분이 등록했지만 다른 현역 의원들이나 대부분은 등록을 않고 사실상 공백 상태로 언론으로부터도 좀 약간 힐난을 당했잖아요. 오세훈 현 시장이 강하다 보니 아무도 나서지 따로 않는다. 도전을 하는 중량감 있는 후보들이 없었다. 네. 그래서 이건 집권 여당의 체면이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서울시장을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16만 명이 지금 새 입당을 했고 많은 우리 지지자들이 낙담에 빠져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제가 당대표를 지낸 사람으로서 강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서울의 41명의 시의원들께서 꼭 당대표님이 출마해달라라는 요청에 선언이 있었고요. 개별적으로도 한 3천여 명의 우리 젊은 당원들이 저한테 2,424원을 후원금으로 보내줬어요. 서울로 이사해라고. 제가 저번에 계산해보니까 700만 원이 좀 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걸 제가 사실 여쭙고 싶은 게 서울시장에 민주당에 마땅한 보시기에 후보가 없어서 아 그래도 우리가 172석의 여당인데 그럴 수 있나 해서 여러 의원들의 요청도 있어서 나왔는데 그 뒤의 상황은 대표가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겠다고 물러났고 갑자기 서울시장 후보냐. 오히려 부적절하다는 당내 여론도 많아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약간 어떻게 보면 애꿎고 얄궂은 상황이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마음에 상처도 있고 그랬는데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의원님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전에 좀 상의도 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사실 내가 상의 드린다는 게 내가 뭐 출마 결심을 하고 해야 상의를 드리는데 좀 차출되는 상황에서 좀 애매해서 제가 가장 저와 친한 동지인 우상호 의원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이 이 자리에 와서도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우상호 의원님이나 뭐 김민석 의원님이나 모든 분들이 이런 우려 섞인 비판을 했는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저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제가 달게 봤는데 중요한 것은 대안을 가지고 우리 당이 이 서울시장 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나왔던 충정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여러 의원들의 요청도 있고 템플스테이로 쉬고 계시다가 요청도 있고 나왔는데 당에 내세울 만한 서울시장 후보가 없다는 거는 차마 그렇게 지방선거 치를 수 없어서 직접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 그런 후보가 나타난다면 양보할 용의가 있습니까? 경선에서 물러난다든지. 지금 와서는 물러나고 이런 상황이 안 됐고요. 이제 경선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저를 제 개인이 마음대로 진퇴를 이렇게 가볍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를 내보낸 많은 당원들의 열망이 있는데 그분들을 내가 제 마음대로 이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우리 당이 원팀이 되려면 우리 훌륭하신 박주민 의원님이나 정봉주 의원님, 김진애 전 의원님 아주 아이디어가 많으신 분입니다. 도시 전문가고 이런 분들의 다 어우러져서 경선을 해서 원팀이 되면 에너지가 나오지 않겠어요. 오세훈 시장님도 오늘 뉴스 보니까 그랬대요. 지금 뭐 15% 차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 바로 되면 박빙으로 될 거다. 사실이 저희 당 지지도가 비슷하잖아요.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도가. 전반적으로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비슷하고요. 그러면 요 얘기부터 여쭤볼게요. 이낙연 대표 전 총리 차출론이 나오는데 나올 걸로 보십니까?
혹시 나오신다면 받아들이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누구라도 나오시면 잘 이렇게 경선을 해서 하나의 원팀이 만들어지면 시너지가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전략 공천을 하지만 그건 경선과 플러스된 형태로 될 걸로 보십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됐죠. 당연히 경선을 하겠죠. 왜냐하면 김동연 후보님 같은 경우는 예. 지지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지금 나머지 세 분 후보보다. 예, 다른 민주당 후보들에 비해서 예. 말씀이시죠? 그래서 경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야 원팀이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김동연 후보를 경기지사로 전략 공천했다. 그러면 이제 훌륭하신 우리 염태용 후보님이나 안민석, 조정식 후보님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경선도 한번 못 해보고 그 승복이 쉽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김동연 후보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 어떤 룰이라도 받아라서 경선하겠다고 지금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장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장은 사실 국무회의에 들어가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장이죠. 네. 그래서 만약에 되면 네. 5월 10일 이후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회의를 같이 하게 될 텐데 지난 일요일 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 견제를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또 서울시 인구가 많잖아요. 네. 근데 너무 정치적으로만 보시는 거 아닌가? 광역자치단체면 사실 지방행정의 비전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법상 지방자치단체를 두는 목적 자체가 중앙 권력과 다른 정치적 의지의 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둔 것입니다. 우리 헌법 확인도 이렇게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인천시장 때 이명박 정부가 인천국제공항의 49%의 지분을 해외에 매각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예, 그랬죠. 제가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지금 인천국제공항의 자산 가치가 그때는 한 12조밖에 안 됐어요. 이거를 매각하면 앞으로 30조, 40조로 커나갈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세계 최고의 공항을 왜 매각하겠다는 것이냐. 강력히 반대해서 많은 또 의원들이 동조해서 이게 좌절을 시켰습니다. 이런 게 견제입니다. 송도 영리병원 추진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현실성이 없다고 이렇게 견제를 했습니다. 대신 협력은 했습니다. 뭐냐. 세계 녹색 기후 기금 GCF라 그린 클라이미트 펀드라는 엄청난 조직입니다. 그거를 유치하는데 이명박 대통령과 제가 긴밀히 상호 협력해서 독일과 경쟁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송도 경제자유의 GCF는 500명의 국제 직원이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유엔 기구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방의 그 광역자치단체장을 맡았을 때 거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왜냐면 출마 선언 때 윤석열 정부 견제 목소리가 크게 들려서 혹시 여기에만 너무 왜냐면 직전에 집권 여당의 대표였기 때문에 여기에만 너무 방점이 찍힌 것 아닌가 그건 아니다는 말씀이시군요. 협력할 건 하겠다. 바로 제가 유엔 제5본부를 어디로 해야 될지 용산으로 할지 여러 가지 지금 후보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5본부를 유치하려면 당연히 이 중앙정부랑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되시면 협력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지난 한 달 이상을 평가하시면 어떻습니까? 상당한 우려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한 우려는 보이지만 협력할 때는 하겠다. 아니 잘못된 거 예를 들어 용산 이전 같은 경우도 너무 이전 찬반을 넘어서 이렇게 급박하게 하면 사고 나게 돼 있습니다. 서울 시내의 교통체계나 도시구조의 근본적인 왜곡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각 구성이나 여러 가지의 정말 체크해야 될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권 교체를 했지만 윤석열 후보를 찍은 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송영길 같이 합리적으로 그래도 경륜이 있는 5선 국회의원의 서울시장이 된다면 윤석열 당선인은 정치를 처음 해본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상호 견제할 것이 있고 협력할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같은 당 소속의 오세훈 시장이 윤석열 후보의 당선인 이제 대통령이 되실 텐데 취임하면 거기에 거슬리는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권력의 구조 속성상. 그러나 저는 자유롭게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할 수 있는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국무회의에 그러니까 윤석열 국무회의에 송곳이 하나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건 내가 적임자다라는. 그렇습니다. 그게 윤석열 후보의 실패를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막는 쓴 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장 후보로 지금 나서고 계시잖아요. 네. 앞서 이제 유엔 제5본부 유치 이것도 있는데
다른 혹시 뭐 가장 역점을 두는 또 다른 정책 같은 건 있습니까? 부동산 정책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정책은 세 가지로 조세 정책과 공급 정책과 금융 정책으로 나눠지는데 조세 분야를 징벌적 수단으로 너무 조세를 과도하게 의존한 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인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초고가 주택을 제외하고 사실상 폐지하겠다. 양도세 중과 유예하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 저는 당 대표 시절에 종부세 9억 면세점을 9억에서 11억으로 올리고 양도세 면세점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우리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일부 지층의 반발도 컸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신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급 대책은 용적률 500% 인상을 비롯해서 재건축에 신속한 처리들이 있는데 이것이 재건축 조합의 비리나 개발업자들의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개발 이익을 시민 전체에게 돌려주는 새로운 시스템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새로운 시스템이 뭔가요? 그동안 누구나 집 프로젝트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집값의 10%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갖게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뉴스테이와의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지금 뉴스테이가 8년 임대기간 끝나고 나면 분양을 하는데 시가 분양을 해요. 그럼 8년 동안 2배 이상 늘어난 집값의 차익을 부동산 업자들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송영길이 제가 하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최초의 분양 가격으로 다 거기 살고 있는 주민에게 그 이익을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혁명적인 차이가 있다. 짧게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짧게 요걸 물어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분양 수익의 어떤 집값이 올랐을 때 차익을 뭐 환수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나눈다거나 오세훈 시장도 다 하고 있거든요.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뉴스테이로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용적률 향상에 대해서도 세입자들에게 이게 분양권을 주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경선에서 전략 공천과 경선이 혼합된 방식 뭐가 될지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되면 또 모셔서 얘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길 예비후보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정치부회가 이어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